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어쩌면 가장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 채권의 가격 변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된 채권이든 할증 발행된 채권이든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액면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당연히 뭐 만기가 30년짜리인 채권이더라도 내가 그것을 뭐 5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앞으로 25년이 남았죠? 이제 그러면 그 시점에서 5시점에서 T는 T 이퀄 5시점에서의 그 채권의 가격은 이제 앞으로 뭐 6, 7, 8, 9부터 30까지 남아있는 그 채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뭐 채권의 이자와 만기 때 받는 액면가를 다 그냥 5시점으로 할인하면 그 시점에서 채권 가격이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떠한 시점에 있건 앞으로 그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받게 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놓은 것, 그 시점으로 땡겨놓은 것이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14.5번에서는 이제 한번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레딧 리스크라고 이게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빌려준 돈을 마지막에 갚기 이제 받으면 좋죠. 받기를 원하는 건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위험을 여기 크레딧 리스크 혹은 디폴트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뭐 만기가 3년짜리로 돈을 빌려갔는데 이게 만기 한 1년, 2년까지는 쿠폰 주다가 갑자기 돈이 끊겼어. 돈을 안 갚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레딧 리스크 혹은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뭐 부도 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제 미국 정부 채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디폴트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운 거고, 이제 거기서 조금씩 위험할수록 이제 채권 발행하는 사람, 돈 빌려가는 사람 혹은 회사가 조금씩 더 위험해질수록 디폴트 리스크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미국 정부가 아닌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가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정부보다 디폴트 리스크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그런 정부들이 아닌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느 기업이든 이제 그 나라 정부보다 더 신용 등급이 좋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국채가 아닌 회사채 쪽으로 오면 이제 국채보다는 회사채로 가게 되면 또 디폴트 리스크. 이제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회사가 디폴트 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한 것이 이렇게 크레딧 리스크 혹은 디폴트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한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채권을 발행을 하는 사람은 신용평가사에 가서 이 제가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채권의 등급을 매겨주세요라고 신용평가사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채권의 등급을 신용평가사에서 매겨주게 되고 뭐 삼성전자가 발행하려고 하는 채권은 뭐 A등급, 뭐 LG전자가 발행하려고 하는 채권은 뭐 B등급 이렇게 등급이 붙은 거를 보고 이제 채권의 투자자는 저거는 내가 투자할 수 있겠다. 저거는 뭐 나한테 적절하겠다라고 보고 이제 그 등급을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권이 발행되려고 할 때 채권의 등급을 매겨주는 회사들을 이렇게 이제 크레딧 레이팅 컴퍼니스, 줄여서 레이팅 컴퍼니스, 우리나라 말로는 신용평가 회사, 신용평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디스, S&P, 피치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그렇게가 이제 우리나라 메이저 신용평가 국내에 있는 회사 중에는 이제 메이저 신용평가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가장 높은 등급, 가장 안전한 등급, 그러니까 가장 디폴트 리스크가 없는 회사일 경우부터 이제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회사들까지 이렇게 등급을 쪽쪽쪽쪽쪽쪽 매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무디스의 경우와 S&P 그리고 피치가 사용하는 이 등급 체계가 약간씩 다른데요. 이렇게 트리플 A의 경우가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국채 같은 경우가 이렇게 트리플 A 등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S&P냐 뭐 아니면 무디스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트리플 B 혹은 BAA 이상인 경우 내 등급을 받은 채권을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본드 그래서 한국말로는 투자 등급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거는 이 채권에 투자해서는 이런 회사들은 뭐 혹은 이런 국가들은 중간에 돈 떼먹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등급을 받는 채권들을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트리플 A, 더블 A, A 그리고 트리플 B 뭐 그렇게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C 뭐 그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트리플 B 혹은 BAA 밑에인 채권, 밑에 등급을 받은 채권을 이렇게 speculative grade bon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기 등급 채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C, 트리플 C 아니면 뭐 더블 C 뭐 이런 채권에는 상당히 나중에 돈 떼일 염려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채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speculative grade 혹은 정크 본드 그리고 또 다른 말은 high yield 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speculative grade 본드를 정크 본드나 혹은 high yield 본드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찬가지예요. 자, 신용 등급이 1등급인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그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의사 아니면 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돈 빌려갈 때 신용 등급이 좋으니까 싼 이자율로 같은 금액을 빌려가도 싼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용 등급이 막 9등급, 10등급이야. 이런 사람들은 같은 금액을 빌려가도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보다 상당히 비싼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회사 뭐 국채든 뭐 사채든 이렇게 트리플 A 등급을 받으면 상당히 저렴한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점점 등급이 내려가게 돼가지고 뭐 아예 이제 등급이 트리플 B 아니면 BAA보다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같은 금액을 빌려가도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지급을 해야 돈을 겨우겨우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채권을 이렇게 하이힐드 본드다 아니면 정크 본드다라고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큘레이티브 그레이드 본드, 뭐 정크 본드, 하이힐드 본드 다 투기 등급의 채권인데 요거를 다 그 투기 등급 채권을 나타내는 이제 다른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등급이 높은 것에서 낮은 거로 갈수록 돈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BBB 그리고 BAA 혹은 BAA까지인 채권 그 정도까지 등급 받은 채권은 투자 등급 채권이라 하고 그것보다도 낮은 등급 받은 채권은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하는구나. 이건 아예 나중에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 채권이구나. 그 정도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투자자가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채권의 등급을 비롯해서 그 회사의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난 후에 그 회사 채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회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교과서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지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표는 커버리지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요 커버리지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분자에는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매 년마다 갚는 이자를 넣습니다. 분자에는 그래서 이 회사가 1년마다 돈 빌린 대가로 부담하는 이자를 넣고 요 분모에다가는 회계 용어로는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을 하면 그 회사가 이자랑 세금 내기 전 기준으로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 벌었지라고 하는 게 분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잘 살펴보면 이 회사가 얼마 벌었지라는 거를 분모해 놓고 이 회사가 돈 빌린 대가로 1년마다 얼마씩 내지라고 하는 것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서 뭐, 뭐 3분의 1이 나왔어. 뭐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채무를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지더라도 최소한 이자는 갚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5분의 1이다. 이게 5분의 1이 나왔다.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이 회사가 번 거에 5분의 1 정도를 이자로 부담하고 있구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5배 정도는 더 이자를 부담을 한다.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최소 똔똔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알려주는 것이 요 커버리지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이 커버리지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쉽게 부채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레이시오,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분자에 부채가 들어가고 분모에 자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이 회사가 총 얼마의 부채를 졌지라고 나타내주는 지표가 레버리지 레이시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버리지 레이시오를 계산을 했더니 이제 곱하기 퍼센트로 하면 100%가 나왔어. 그러면 자기 자본만큼이나 동일한 부채를 이 회사가 빌려서 지고 있다는 거죠. 200%가 나왔어. 그러면 자기 자본보다 2배보다 더 많은 부채만큼을 지금 빚으로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 레버리지 레이시오가 아무래도 너무 큰 회사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런 회사 채권에 투자했다가는 돈을 못 받을 염려가 있는 거죠.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커버리지 레이시오의 경우에도 이제 EBIT 중에 아무래도 부담하는 이자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안전한 회사라는 게 되겠죠. 이게 거의 부담하는, 매년마다 부담하는 이자가 EBIT랑 거의 같아. 그럼 이 회사는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겨우겨우 빚 갚고 남는 게 없다라는 의미니까 아무래도 분모보다 분자값이 작은 그런 커버리지 레이시오를 갖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좀 안전한 안전한 어떤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세 번째 나와 있는 liquidity ratio라고 하는 것은 liquidity라고 하는 용어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한 게 liquidity입니다.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느냐, 얼마나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유동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리큐리티 레이쇼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유동성이라는 거를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내가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지금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완전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신을 거는 아니고 이거 내가 그냥 얼마에 사가지고 내가 비싸게 팔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세일 하려고 이거를 응모를 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응모를 할 때 남자 발 기준으로 응모를 한다. 이걸 내가 나중에 되팔 거를 생각을 하면 몇 사이즈를 내가 응모를 하는 게 선택해서 응모하는 게 쉽겠어요. 보통 남자 발 사이즈로 제일 흔한 게 270, 275, 그 정도를 제일 많이 신으니까 그런 사이즈, 제일 쉽게 팔 수 있는 사이즈로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한 추첨에 대한 응모를 하는 게 제일 쉽겠죠. 그래서 그 사이즈가 중고나라에 아니면 당근마켓에 올렸을 때 팔기가 제일 쉽죠. 그렇게 유동성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가. 중간에 수수료라던가 아니면 시간 같은 거를 들이지 않고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가라는 게 유동성, 리퀴디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리퀴디티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분모에다가는 유동 부채를 넣고 우선 들으세요.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분모에다가
부채를 넣고 분자에다가 유동 자산을 넣습니다. 유동 부채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거 지금 1년 이내에 돈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 부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유동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유동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이 높을수록 이 회사는 조금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한 회사.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하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이 유동성 비율, liquidity ratio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profitability ratio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익성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 중에 ROA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요 Return on Asset이라고 하는 것은 모에 토탈 에셋 총 자산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회사가 벌어들인 금액을 이렇게 자에 넣습니다. 분모의 토탈 에셋 분자에 그 회사가 벌어들인 것. 이제 그래서 이제 요 ROA 수치가 높을수록 그 회사가 그만큼의 자본, 자산을 이용해서 이제 더 빡세게 이익을 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보다는 2, 2보다는 3, 요 ROA 숫자가 커질수록 같은 만큼의 총자산을 이용해서 더 이익을 많이 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요 profitability ratio, 그 중에 ROA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커버리지 레이시오, 레버리지 레이시오, 리퀴디티 레이시오, 그다음에 프로피터빌리티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런 지표, 이 정도 지표를 가진 회사는 내가 채권에 투자해줄 수 있겠네. 아니면 이거 투자하더라도 돈 떼일 수 있겠는데 요런 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요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는 채권 투자할 때만 쓰는 거는 아니고요. 주식을 투자를 할 때도 이런 커버리지 레이시오, 레버리지 레이시오, 리퀴디티 레이시오, 프로피터빌리티 레이시오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한 2단원 정도 뒤에 주식 공부를 할 때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들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캐시플로우 투 뎁 레이시오는 말 그대로 분자에다가 캐시플로우를 넣고 그 회사의 현금 흐름을 넣고 밑에다가 부채를 넣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수준의 부채 대비 그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클 때 좀 더 그 회사가 영업을 잘하고 있구나, 재무적으로 안전한 회사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비율도 높을수록 좀 안전한 회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마찬가지로 주식 공부를 할 때에 재무 비율들 공부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 14.3번을 보시면 트리플 A 등급, AA 등급, A 등급을 가진 회사들의 평균 요 비율들에 대한 그 평균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트리플 A 등급을 가진 회사의 경우에는 에셋 분의 EBIT라고 그 회사가 총 자산을 얼마 갖고 있는데 그 자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나라고 하는 비율인데, 지금 트리플 A 등급에서 점점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회사가 같은 만큼의 자산을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커버리지 레이시오의 경우에도 지금 이 경우에는 EBIT 나누기 인터레스트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커버리지를 역수로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A 등급에서는 28.9가 나왔는데 점점 등급이 낮아질수록 이 배수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점점 등급이 낮아질수록 1년 동안 열심히 영업해서
거의 지금 겨우 이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보다 낮은 뭐 0.6 요런 경우에는 지금 요 0.6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열심히 영업해서 돈 벌어봤자 그거 다 빚 갚는 데 쓰고도 빚을 다 못 갚는다라는 말이죠. 0.6이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좀 어려운, 심각한 지금 경영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등급이 좋은 트리플 A에서 이제 등급이 낮아질수록 지표들이 대략적으로 요렇게 변해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뎃 나누기 EBI, EBITDA, 그리고 뎃 나누기 뎃 플러스 이코티 비율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뎃은 이제 분자가 적을수록 요 경우에도 분자가 적을수록 그러니까 작은 값일수록 좋은 거죠. 이제 그래서 등급이 나빠질수록 숫자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제 한번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비율들을 이용해서 그 회사의 디폴트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에드워드 알트만이라는 연구자분이 이런 재무 비율들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회사는 나중에 돈 못 갚겠는데 이 회사는 나중에 돈 잘 갚겠는데 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에드워드 알트만이라는 분은 지금 피겨 14.9에 나와 있는 것처럼 ROE라는 비율이랑 커버리지 레이시오라고 하는 비율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눠봤더니 어떤 일정 수준 ROE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가 파산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 경우에는 X자 요 경우에는 파산을 한 디폴트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커버리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X자 기준으로는 이렇게 파산을 한 경우이고 그래서 요거를 추세선을 이렇게 대충 그어보면 요 추세선보다 위쪽으로 있는 회사들 위쪽으로 있는 ROE와 커버리지 레이시오 가진 회사들은 이렇게 디폴트 하지 않은 회사들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요거보다 작은 ROE 그리고 작은 커버리지 레이시오 갖고 있는 회사들은 대략적으로 디폴트를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어떤 컷오프 요거를 이렇게 딱 어느 수치 기준으로 요 ROE 기준 그리고 커버리지 레이시오 기준으로 딱 나눠가지고 물론 여기 속하지 않는 이렇게 요런 어떤 발례들도 있긴 하지만 어떤 추세선을 거볼 수 있겠다. 어떤 수치를 딱 잘라서 그 수치보다 높으면 디폴트 안 하겠다. 그 수치가 안 되면 디폴트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 게 이 알트만의 G-스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 지금 우리가 안 배운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 나왔던 뭐 나누기 뭐 해가지고 뭐 나누기 뭐 해가지고 이게 다 어떤 여기 지금 하나하나가 다 지표들, 그러니까 파이낸셜 레이시오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표들을 어떤 회사에 대한 지표들을 이렇게 계산해서 넣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G스코어를 그 회사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회사에 계산한 G값이 1.23 밑에면 이 회사 파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아예 이론으로 정리를 했고 1.23에서 2.9 사이면 아리까리하다 중간 정도다 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했고 2.9 이상 집값이 나오는 경우이면 이 회사는 튼튼하다 일반적으로 튼튼하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경향성을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알트만의 G스코어라는 어떤 값을 가지고 이게 너무 작은 값이 나오면 굉장히 좀 위험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본드 인덴추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처음에 발행하려는 채무자, 돈 빌리려는 사람과 채권에 돈을 투자해주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처음에 그 계약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씁니다. 쿠폰은 얼마마다 주기적으로 줄 거고
쿠폰율은 얼마로 할 거고, 액면가는 얼마고, 이 채권에 조기상환 옵션은 넣을 건지 말 건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자세한 거를 거의 이제 법률적인 문서처럼 굉장히 빼곡하게 쓰는 거를 채권의 계약서, 본드 인덴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의 계약서에 들어가는 어떤 그 사항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sinking fund라고 하는 것은 sink라고 하는 것이 물에 잠겨서 빠지는 것을 sink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이 sinking fund라고 하는 것이 채권 계약서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제 주기적으로 채권에 대한 쿠폰을 갚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를 만기 때 뭐 예를 들어 1,000달러를 딱 갚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큰 금액이면 만기 때 한 번에 딱 갚기가 누구라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채권 계약서에다가 싱킹 펀드 중간에 마련해놔라. 그래서 네가 만기 때 1,000달러를 갚도록 계약이 돼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네가 갚을 돈을 계속 조금씩 적립을 해놔라 라고 하는 게 싱킹 펀드 조항입니다. 이제 뭐 상당히 합리적이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조항이 싱킹 펀드 조항입니다. 그리고 subordination 조항의 경우에는 혹은 subordination clause가 무슨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내 경우에는 요 조항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나한테 그 돈 내가 빌려준 거 이외에 너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지 마라 라고 하는 조항이 요 subordination claus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냐면 그냥, 이제, 너, 뭐 대봐라. 회사가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그냥 한탕 해먹으려고 돈을 빌렸어. 오늘 1,000만 원을 뭐, 채권으로 돈을 빌렸어. 그리고 내일은 막 1억을 채권으로 돈 빌렸어. 그리고 배째라 하고 돈 안 갚아버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내 뒤에 또 돈을 막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가 돈을 빌려버리게 되면, 돈을 못 갚아버릴 위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뒤에 내가 너한테 투자해준 것만큼 그 뒤에 또 너 돈 빌리지 마. 그렇게 하는 조항이 subordination claus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dividend restriction 조항은 그 회사가 돈 빌려간 회사가 이익이 충분히 많이 났어. 그러면 그 회사 주주들한테 감사하다고 주식으로 투자해서도 보통주로 투자해줘서 감사하다고 중간중간에 배당 주죠. 그런데 그 배당 못 주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요 디비던드 리스트릭션 조항입니다. 이제 그렇게 채권자, 그러니까 돈 빌려준, 채권으로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그 회사 입장에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나한테 중간중간에 쿠폰 잘 갚을 거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한테 만기 때 액면가를 잘 갚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게 디비던드 리스트릭션이라는 조항입니다. 이제 그리고 콜레터럴이라고 하는 용어는 담보 혹은 담보물이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아무래도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 빌리는 회사의 어떤 땅, 본사 건물, 아니면 기계 설비 이런 거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이제 그렇지 않고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제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채권으로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담보를 요구를 하냐, 그런 조항이 요 콜레터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으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지 않고, 즉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을 이렇게 디벤처 본드 혹은 unsecured라고 이제 같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스페시픽한 콜레터럴을 잡아놓지 않고 채권으로 돈 빌려준 경우를 이렇게 디벤처 본드 혹은 unsecured 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YTM과 디폴트 리스크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YTM에는 이제 promised YTM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expected YTM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promised YTM은 그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중간중간에 쿠폰이랑 액면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한 YTM이고, 이제 expected YTM은 근데 그 회사가 제공한 정보 말고
내가 추가적으로 저 회사에 대해서 까봤더니, 알아봤더니, 아, 저 회사가 중간에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현금 흐름이 좀 불안해. 이제 요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 YTM을 좀 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디폴트 할 수 있는 확률까지 내가 고려해서 다시 어떤 고려를 해본, 계산을 해본 YTM이 expected YTM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YTM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가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디폴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던 대로 미국 정부 대비 일반 회사 아니면 미국 정부 대비 다른 조금 위험한 국가의 국채 이런 식으로 가장 안전한 거를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더 위험해질수록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더 요구하게 되는 프리미엄이 디폴트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디폴트 프리미엄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1등급인 사람은 뭐 5%면 빌릴 수 있는 거를 뭐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10%, 20%뭐 이런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디폴트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14.11번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코퍼레이트 본드랑 10년짜리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요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채 일드와 이제 10년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일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렇게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하이 일드, 그러니까 정크 본드, 뭐 투기 본드의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을 때 굉장히 일드가 솟구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경제 상황이 나쁠 때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돈 빌리려도 같은 금액을 빌리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편안한 좀 경제적으로 어떤 이슈가 없는 시기에는 신용등급이 굉장히 안 좋더라도 물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긴 하지만 가장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 대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스프레드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닷컴 버블이 있을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제에 어떤 쇼크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용 등급이 나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굉장히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CDS와 CDO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CDS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신용 디폴트 수합을 줄여서 CD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상품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채권에 같이 나왔냐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신용 등급이 좀 안 좋은 회사가 있어. 그런데 돈을 좀 빌리려고 해.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자기 신용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요 CDS를 들고서 보험 상품을 들고서 채권을 발행하면 조금 이자를 싸게 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권에 같이 이렇게 CDS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실제 신용 등급이 뭐 트리플 B야. 그런데 요거를 그냥 CDS에 없이 채권을 발행하면 요 트리플 B에 해당하는 이자를 다 지급을 하고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요거 플러스 CDS, 보험을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망하면 너는 저기 가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CDS를 같이 껴서 발행을 하게 되면 CDS를 들고서 가입을 하고서 발행하게 되면 조금 내 신용이 좋아진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마치 트리플 B인 신용등급 기업이 CDS 덕분에 뭐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뭐 트리플 A 등급처럼 채권을 발행을 조금 싸게 싼 이자율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해주는 돈을 빌려주는 렌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CDS가 있게 되면 저 회사가 돈을 못 갚게 되더라도 이 CDS 발행해준 보험사가 뭐 AIG 그런 보험사가 대신 돈 줄 거거든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채권자는 디폴트 리스크 저 회사가 망할 위험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CDS 신용부도 수합. 이와 같은 CDS는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셨다면 혹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경제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당연히 회사들이 어떤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할 때 이제 회사채를 빌릴 때에도 요 CDS를 껴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정부의 경우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일시적으로 국채 등급이 막 떨어졌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 CDS를 껴서 CDS를 통해서 신용 보강을 한 다음에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소버린 뎃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국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회사채뿐만 아니라 국채 발행할 때에도 요 CDS 계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CD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이 CDO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출을 해준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간에 SIV라고 하는 이제 서류상의 회사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를 세웁니다. 이제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그 증권을 발행한 대가로 돈을 받죠. 그래서 그 돈을 은행으로부터 은행들이 해준 모기지, 대출해준 거, 돈 받을 권리를 사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맨 처음에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계속적으로 돈을 잘 갚으면 이제 그 SIV가 판매한 CDO, 그래서 요 위에 있는 CDO, 위에 있는 트렌치를 산 경우에는 이제 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갚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트렌치에 투자한 경우에는 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고, 이제 만약에 요 밑에 있는 트렌치에 투자한 경우에는 이제 까딱 요 모기지로 돈 빌려간 사람이 돈 못 갚으면 이제 요 가장 밑에 있는 트렌치에 투자한 경우 투자자라면 이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요 CDO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점처럼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요 모기지 백드 CDO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모기지 돈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CDO에 투자한 사람들이 줄줄이 다 돈을 못 받게 되었었죠. 이제 그래서 여기 선순위 트렌치에 투자를 하면 한 72, 그 전체 요 CDO 중에 한 70에서 90% 정도는 이제 굉장히 좋은 신용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AA에서 AAA 등급의 CDO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전하니까 조금 이자율은 낮겠지만 투자자가 받게 되는 이자는 낮겠지만 디폴트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트렌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요 경우에는 요 트렌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인데 이제 요 밑에 있는 트렌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는 높은 이자를 받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최초에 모기지에 돈 빌려간 사람이 못 갚으면 돈을 떼일 수도 있는 게 요 에코티 트렌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니어 트렌치가 요 위에 있는 트렌치를 가리키는 거고 요 에코티 트렌치가 가장 밑에 있는 트렌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메자닌 1, 메자닌 2라고 하는 것이 요 중간 정도에 있는 트렌치를 나타내는 건데 요 메자닌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정립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 중간 정도를 메자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길이가 조금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14.5번까지 채권에 대한 공부를 모두 마쳐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